6억 5천만 달러. 미 해군 최신의 함정 USS 피닉스호가 한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되었던 그날 미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던 함정을 마지막 희망으로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 보낸 건 사실상 포기 선언과 다름없었죠. 60일 안에 못 고치면 끝이다. 냉혹한 최후 통첩이 떨어졌고 모두가 실패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하지만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난 한 장인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요. 그는 30년간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함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첨단 장비도 없이 세계 최강 군사국가 미국도 포기한 불가능의 도전에 기적을 만들어낸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48시간 전까지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USS 피닉스호는 서태평양 해역에서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신형 통신 시스템 테스트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새벽 3시 17분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엔진룸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어요. 고온으로 달아오른 증기관이 터지면서 냉각수가 사방으로 분사됐죠. 함정 전체가 마치 거대한 쇳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진동으로 흔들렸어요. 경보음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려댔고 복도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급히 통신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 통신 장비는 과부하로 타버려 있었고 차 통신 시스템마저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구조 요청조차 보낼 수 없었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한 무력감이었어요. 제 이름은 조나단 피어스입니다. 미 해군 대령이고 30년 동안 조국을 위해 복무해 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그 추운 화요일 아침 해군 본부 회의실에서 저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평소 자리인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에 앉아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우리 함정의 손상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1시간 전에 이미 차가워졌지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을 듣는 동안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폐기하거나 전시용으로만 전환하세요. 이 6단어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8,600억 원. 우리가 버리려는 돈이 그만큼이었어요. 미국 달러로는 약 6억 5천만 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이었죠. 회의실에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어요.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설계한 사람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든 사람들. 그런 그들이 모두 포기하고 있었어요. 설계도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마른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완전한 계획 없이는 디지털 복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로버츠 제독이 일어났어요. 저희 사령관이죠.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들었어요. 이 함정을 60일 안에 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맹국과의 군사 수리 파트너십을 잃게 될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밑에 깔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평양에서의 함정 수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예요. 60일, 2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때 로버츠 제독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이 강철 같았어요. 피어스 대령,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임무 지휘관으로 배정됩니다. 저요?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저예요? 제독님,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말로 손상된 전함을 민간 한국조선소에 보낸다는 건가요? 우리가 실패한 일을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누군가 숨 쉬는 소리도 들렸죠. 제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도요. 로버츠 제독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대령, 이건 단순히 함정 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제시카리가 나섰어요. 국방부 계약 통역사였죠. 한국계 미국인으로 35세 정도, 짧은 검은 머리에 다정한 눈을 가진 분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죠. 피어스 대령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함께 갈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가 팀이네요. 제시카와 제가 팀을 이루어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고장난 함정과 절반만 남은 설계도를 가지고 말이에요.
60일 안에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내야 했어요. 손상된 전함이 나온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외부는 파손되어 있고 통신탑은 타버렸고 함교는 무너져 있었어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부서진 함정을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아마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고집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 도전 자체였을지도요. 언제 출발합니까? 로버츠 제독에게 물었어요. 10일 후에요. 그분이 답하셨어요. 대령,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말이에요.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저는 30년 동안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30년 동안 우리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죠.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해왔어요. 이제 저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그 회의실에서 나올 때 제시카가 저와 함께 걸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러다가 앞으로 10일 동안 저와 함께한 말을 했어요. 대령님,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인의 눈은 미국인의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날 밤 집까지 따라왔어요. 침대까지도 꿈속까지도요. 10일 후 제시카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미 해군의 희망을 짊어지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임무의 무게를 짊어지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긴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일 뿐이라는 걸 배우게 될 한 사람 말이에요. 부서진 함정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60일의 시작도 함께요. 10일이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새 제시카와 저는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죠. 비행기는 여러 번 타봤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미국 장교로서 어딘가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가는 거였죠.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어요. 한국은 어떨까? 그들의 조선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의 작업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해봤지만 어느 것도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표지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되어 있었고요. 안내방송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심지어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바닷물과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냄새가 섞인 것 같았죠. 대령님, 괜찮으세요?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제시카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제 영역이 아닌 곳에 있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거제도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3시간이 걸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디에나 산이 있었고 푸른 나무들로 덮여 있었어요. 도시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건물들로 가득했죠. 모든 게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조선소에 도착해서 본 것은 예상 밖이었어요. 보건시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엄청났어요. 제가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죠. 지붕이 너무 높아서 끝을 보려면 목을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어요. 제시카와 저는 입구에 서서 위를 또 위를 바라봤어요. 맙소사라고 중얼거렸어요. 정문을 통과했을 때 마치 대성당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교회 대성당이 아니라 산업 대성당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신 고치는 일을 위해 지어진 사원이었죠. 공간이 어마어마했어요. 천장에서 크레인들이 거대한 금속 팔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큰 기계들이 완벽한 줄을 서서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각이 집에 있는 제 차보다 컸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기계들 중앙에 우리 함정이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함이 특별한 건식독에 앉아 있었는데 절반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선 곳에서 저기 함정에 가한 모든 손상을 볼 수 있었어요. 외부 선체는 금이 가고 부서져 있었어요. 통신탑은 까맣게 타버렸고요. 함교 일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함정 주변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에는 위험 출입 금지와 복원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가장 큰 표지판에는 복원 상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무리하게 들리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시카는 통역 장비를 들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한국어 통역은 문제가 없겠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은 번역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두 남자가 공장 바닥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사람으로 아마 30대였을 거예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깨끗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 주인처럼 자신감 있게 걸어왔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아마 60대 후반 정도였을 거예요. 키는 작고 평생손으로 일해온 사람처럼 생겼어요. 머리는 대부분 회색이었고 얼굴에는 햇빛과 바람 속에서 보낸 세월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피어스 대령님,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디지털 복원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예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약간의 억양만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악수는 확고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이분은 김인수님이세요. 준호가 나이 든 남자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 장인이십니다. 거의 5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수리해 오셨어요. 김인수 씨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만나서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잘 일하시길 바란다고 하세요. 이 두 남자를 봤어요. 한 명은 기술로 미래를 대표하고 다른 한 명은 경험으로 과거를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너무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인재들이 실패한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함정은 미 해군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수리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당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거만한 미소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대령님,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단지 아무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김인수 씨가 또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시카가 번역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저분이 말씀하시길 천천히 시작했어요. 기계는 무엇이 부서진 건지 계산할 수 있지만 손만이 무엇이 고쳐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하세요. 그 늙은 장인을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지나 우리의 손상된 함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산업 대성당 안에서 상처 입은 전함 앞에 서 있으면서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작다는 느낌이었어요. 약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학생처럼 작다는 느낌이었죠. 앞으로의 60일은 고치는 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 만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하지만 먼저 우리의 불가능한 임무가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지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첫 번째 공식 회의를 했어요. 준호 씨가 시설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준비해뒀거든요. 큰 창문을 통해 아래쪽에 있는 저희 함정이 보였는데 도움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거인 같아 보였어요. 준호 씨가 노트북과 두꺼운 폴더 몇 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김인수 씨가 따라왔는데 저보다도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가죽 가방만 들고 계셨어요. 둘 사이의 대조가 정말 뚜렷했어요. 현대적인 장비를 가진 젊은 엔지니어와 간단한 도구만 가진 늙은 장인의 모습이었죠. 피어스 대령님, 준호 씨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저희 K심 코어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함정 복원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디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왔거든요. 컴퓨터와 데이터 분석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 방법론과 기술적 해결책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K심 코어는 함정 전체를 3차원으로 스캔할 수 있어요. 준호 씨가 키보드를 빠르게 치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손상 패턴을 분석하고 수리 비용을 계산하고 사용 가능한 재료와 시간을 바탕으로 성공률을 예측해요. 노트북 화면이 화려한 도표와 숫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희 함정의 모양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손상을 나타내는 빨강색과 노란색 영역으로 덮여 있었어요. 화면 옆에 숫자들이 깜빡였는데 매우 심각해 보이는 백분율과 계산들이었어요.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끝났어요. 준호 씨가 답했어요. K심 코어가 밤새 작업했거든요.
그가 버튼을 클릭하자 최종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숫자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냉각 시스템 손상 68%, 추진 시스템 고장 82%, 통신 모듈 파괴 95%, 전체 복원 실패 확률 79%. 그러니까 당신들 컴퓨터도 저희 컴퓨터와 같은 결론이네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이 함정은 고칠 수 없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대령님. 이 보고서는 저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젊은이 79% 실패율이라는 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엔지니어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김인수 씨가 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떻게든 회의실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그의 말을 통역했어요. 컴퓨터는 무엇이 부서졌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무엇이 가능한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세요. 모든 배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한다고 해요. 저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놀라서 웃었거든요. 어르신, 실례지만 배의 영혼이나 기억으로는 통신 시스템을 수리할 수 없어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과학적 증거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김인수 씨가 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가죽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고 손으로 그린 선들과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그 종이를 붙였어요. 그게 뭔가요? 물었어요. 준호 씨가 일어나서 그림을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건 냉각 시스템 설계도예요. 손으로 그린 설계도네요. 1991년에 제가 이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김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준호 씨가 재빨리 그 종이를 가져와서 K심 코어에 스캔했어요. 저희는 모두 컴퓨터가 손으로 그린 선들을 분석하는 걸 지켜봤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냉각 시스템 손상률이 68%에서 52%로 떨어졌고요. 전체 실패 확률은 79%에서 75%로 떨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노인을 보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장인님은 수백 척의 배에서 일하셨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설계하신 모든 중요한 시스템에 복사본을 보관하고 계세요. 1990년대에 배를 만들 때는 모든 게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지식은 장인들의 손과 마음에 있었어요. 김인수 씨가 또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컴퓨터는 매우 똑똑하지만 금속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강철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느껴본 적도 없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요. 인공지능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와 손으로 그린 기억을 가진 늙은 장인, 이 두 남자를 봤어요. 너무 다른데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두 분, 제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귀중한 기술을 가져다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TRX-915 통신 모듈 말이에요. 준호 씨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바뀌었어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맞아요. TRX-915는 1994년에 미 해군 전용으로 제조되었어요. 설계도가 없어요. 손으로 그린 것도 없고요. 게다가 한정 생산이었어요. 제가 덧붙였어요. 50개 정도만 만들어졌죠. 그걸 만든 회사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고요. 김인수 씨가 창문으로 걸어가서 아래에 있는 저희 함정을 봤어요. 몇 분 동안 조용히 그곳에 서 계셨어요. 준호 씨와 저는 기다리며 그를 지켜봤어요. 마침내 돌아서서 한국어로 단 한마디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가능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설계도도 없고 원래 부품도 없고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도 모르는데요. 김인수 씨가 테이블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말할 때 저를 직접 보셨고 제시카가 그의 말을 신중하게 통역했어요. 모든 기계 부품은 같은 기본 원리를 따른다고 하세요. 금속은 팽창하고 수축하고요. 전기는 회로를 통해 흘러요. 움직이는 부분은 윤활이 필요하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대공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정확한 측정, 정확한 규격, 품질 관리 기준이 필요해요. 대령님, 준호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김장인님께서는 한 번은 부서진 조각들과 고철만으로 배 엔진을 다시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그 엔진은 15년 동안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제가 고집했어요. 이건 미국 군사기술이에요. 정밀한 장비거든요.
김인수 씨가 미소를 지으셔서 말을 멈췄어요. 조롱하는 미소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이런 논쟁을 여러 번 들어본 사람의 미소였죠. 피어스 대령님,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희 방법들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K심코어가 저희가 가진 걸 분석하고 필요한 걸 계산해요. 김장인님은 경험을 사용해서 빠진 부분을 채우시고요. 함께라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 씨부터 김인수 씨, 제시카까지 봤어요.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상처 입은 저희 함정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좋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하지만 매일 진행 보고를 받고 싶어요.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실패하면 대비책을 준비해둬야 해요. 준호 씨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인수 씨는 그냥 가죽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 가시는 거죠? 물었어요. 제시카가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할 시간은 끝났다고 하세요. 이제 일할 시간이라고요. 회의실을 나와서 함정으로 내려가면서 제 진짜 교육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믿어왔어요. 미국식 기술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들은 다른 종류의 지식,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TRX-915 통신 모듈이 저희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방법 이상을 가르쳐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0일째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9일 동안 저는 준호 씨와 김인수 씨가 비교적 쉬운 수리들을 하는 걸 지켜봤어요. 손상된 파이프를 고치고 부서진 패널을 교체하고 전기 시스템을 복원했죠. 그들의 팀워크는 인상적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일들은 모두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TRX-915 통신 모듈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들을 따라 함정의 통신센터로 들어갔어요. 방은 어둡고 타버린 금속과 오래된 바닷물 냄새가 났어요. 비상등이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방 중앙에는 TRX-915가 있었는데 작은 냉장고 정도 크기의 상자였지만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금속 케이스는 갈라져 있었고요. 전선들이 색깔 있는 스파게티처럼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회로 기판들은 새까맣게 타버렸고요. 물이 안쪽에 모든 걸 망가뜨린 상태였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다뤄야 할 거예요. 파괴된 모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설계도도 없고 예비 부품도 없고 기술 매뉴얼도 없어요. 이걸 만든 회사는 15년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준호 씨가 휴대용 K심코어 터미널을 부서진 모듈 옆에 설치했어요. 밝은 빛들이 파괴된 장비를 모든 각도에서 스캔했어요. 그의 화면에 숫자들과 도표들이 나타났죠. K심코어 분석 결과 내부 부품의 95%가 수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가 보고했어요. 거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김인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부서진 모듈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손가락으로 여러 부분을 만져보셨고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기도 하셨는데 아무 소리도 날 게 없는데도 말이에요. 20분 후 그는 몸을 펴시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겉은 망가졌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세요.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무슨 재료로요?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듈은 여기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미국 합금을 사용해요. 준호 씨가 컴퓨터에 타이핑했어요. KS강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K심코어 시스템이 필요한 조정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KS강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물었어요. 아마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준호 씨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비슷할 거예요. 김인수 씨가 부서진 모듈을 가리키며 또 뭔가 말씀하셨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주 처리 장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게 시스템의 심장이라고요. 다음 6시간 동안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준호 씨는 K심코어를 사용해서 모듈을 재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컴퓨터가 치수를 계산하고 재료를 명시하고 파괴된 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회로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자동 CNC 기계를 사용해서 첫 번째 부품을 제조하려고 했을 때 즉시 문제가 나타났어요. 기계는 기본 모양은 자를 수 있었지만 섬세한 내부 부품에 필요한 정밀도는 달성할 수 없었어요. 허용 오차가 너무 빠듯해요. 준호 씨가 좌절하며 말했어요. 저희 기계들은 매우 좋지만 원래 미국 부품의 정확한 규격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익숙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럼 다시 원점이네요.
기술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실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김인수 씨가 나서셨어요. 기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손이 필요해요. 그는 CNC 기계로 걸어가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품을 살펴보셨어요. 집어서 손가락으로 만져보시고요. 빛에 비춰들고 여러 각도에서 보셨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대답 대신 김인수 씨는 공구함으로 가서 몇 개의 수공구를 선택하셨어요. 줄, 게이지, 작은 망치,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다른 도구들이었어요. 작업대에 앉아서 기계가 만든 부품을 손보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의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금속을 갈고 모양을 조정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작업해서 뭘 하시는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한편 준호 씨는 계속 K심 코어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몇 분마다 측정값이나 규격을 소리쳐 알려주었고요. 김인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에 맞춰 작업을 조정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계산하면 김장인님의 손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네요. 6시간을 더 작업한 후 그들은 첫 번째 부품을 완성했어요. 준호 씨가 정밀기구로 측정했어요. 오차 범위 0.012mm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원래 규격보다 더 정확해요. 김인수 씨 손에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어요. 매끄럽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작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손으로 하는 작업이 어떻게 기계 작업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김인수 씨가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기계는 프로그램을 따르지만 손은 이해를 따른다고 하세요. 다음 주 동안 그들은 이 과정을 계속했어요. 준호 씨가 K심 코어로 설계하고 계획하면요. CNC 기계가 거친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김인수 씨가 손으로 최종 정밀도를 달성하시는 거였어요. 부품 하나하나씩 그들은 전체 TRX-915 모듈을 재건했어요. 준호 씨의 기술이 틀을 제공하고 김인수 씨의 장인정신이 완벽함을 제공했죠.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재건된 모듈을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작동 정확도 99.7%, 신호 강도 원래 규격의 112%, 진동 저항 원래보다 2.4배 더 좋음, 오차 범위 전체적으로 0.012mm. 저는 의자에 앉아 제 노트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최고의 해결책은 최고의 기술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어요. 기계가 항상 인간의 손보다 낫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제 앞에 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대령님, 준호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를 보고 조용히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김인수 씨를 봤어요. 진정한 혁신은 두세 개의 최고를 결합할 때 나온다는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수 씨가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기계는 매우 똑똑할 수 있지만 마음은 없다고 하세요. 오직 사람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어요. 기계는 계산하고 측정하고 자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신경 쓸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일을 깊이 신경 쓸 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개인 일기에 썼어요. 오늘 저는 기술과 장인정신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진 두 남자가 둘 중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을 해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과학을 제공했고 늙은 장인은 영혼을 제공했습니다. TRX-915는 완성되었지만 저희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함정의 주 통신 제어 센터였어요. 그걸 복원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임무가 가능해질 거였어요. 하지만 먼저 자랑스러운 미국 해군 장교가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신이 항상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 당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을 믿는 게 필요해요. TRX-915 모듈이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더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해야 했어요. 55일째.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함정은 거의 완전히 복원되었지만 마지막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주 통신 제어 센터였죠. 이곳은 함정 전체 통신 시스템의 심장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준호 씨와 김인수 씨를 따라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금속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좁은 복도들을 지나 제어 센터에 도착했죠.
준호 씨가 불을 켰을 때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방 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벽은 녹과 부식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물이 모든 걸 망가뜨렸어요. 전선들이 천장에서 죽은 뱀처럼 매달려 있었고요. 컴퓨터 화면들은 갈라지고 어두웠어요. 제어 패널들은 비틀리고 부서져 있었죠. 내부 부식이 심각해요. 준호 씨가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며 말했어요. 바닷물이 몇 달 동안 금속을 갉아먹었어요. 손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녹과 화학물질, 그리고 썩은 냄새가 섞인 거였죠. 공기가 짙고 위험해 보였어요.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 씨가 계기를 확인했어요. 공기질이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점검팀이 우리 주위로 모였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서로 이야기했죠. 그들 얼굴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접근법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점검관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방 밖에서 원격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인수 씨는 이미 손상된 공간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한 후에 몸무게를 실었어요. 벽과 천장, 바닥을 살펴보셨죠. 몇 분 후에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어요. 조용히 한국어로 말씀하셨고요. 제시카가 통역했어요. 누군가는 안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직접 작업해야 한다고 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제가 말했어요. 공기질도 그렇고 구조적 손상도. 김인수 씨가 저를 보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해야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돌아서서 공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어요. 새벽 5시였어요. 시설은 조용했고요.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몇 시간 전에 집에 갔거든요. 저는 그를 따라가서 도구를 모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각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요. 보호 장비를 착용하셨죠. 마스크, 장갑, 보안경이었어요. 김장인님, 제가 말했어요.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그러고는 도구들을 들고 위험한 방으로 다시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 씨가 전자장비를 들고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나타났어요. 김장인님이 들어가신다면 저도 들어가요. 간단히 말했어요. 다음 8시간 동안 저는 이 두 남자가 대부분 사람들은 무섭다고 느낄 조건에서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손상된 공간을 기어다니고 독성 공기를 마시고 손을 베일 수 있는 부서진 장비들을 다뤘어요. 준호 씨는 K심 코어를 사용해서 손상된 각 부품을 분석했어요.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하지만 마지막 작업, 정밀한 조정과 섬세한 수리는 김인수 씨의 몫이었어요. 준호 씨가 비틀린 금속 패널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걸 봤어요. 김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작은 망치를 꺼내서 금속을 부드럽게 두드려 원래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각각의 두드림은 정확하고 절제되고 목적이 있었어요. 회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접속함을 만났을 때는 준호 씨의 컴퓨터가 교체품을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걸 만든 건 김인수 씨의 손이었어요. 전선 하나하나, 연결 하나하나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며 그들은 일했어요. 저는 물과 음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제시카는 그들의 상태를 모니터했고요. 나머지 팀은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마침내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하루 후에 그들이 제어센터에서 나왔어요. 더럽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준호 씨가 발표했어요. 우리는 즉시 통신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화면이 살아났어요. 제어 패널들의 불이 들어왔어요. 라디오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 딱딱거렸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최종 테스트 결과는 모든 기대를 넘어섰어요. 복원 성공률 100%. 시스템 응답 시간 2.9초. 신호 명료도 98.7%. 진동 허용도 0.02도. 저는 준호 씨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60일 동안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한 함정을 복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은 저에게 용기와 헌신,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녁 전체 팀이 축하 만찬을 위해 모였어요. 막걸리라는 전통 한국 쌀술과 제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반찬들을 내왔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준호 씨가 잔을 들고 말했어요. 오늘 손이 불가능을 이겼어요. 김인수 씨가 덧붙였어요. 기계는 포기할 수 있지만 손은 기억해요. 제시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피어스 대령님, 이제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제 잔을 들었어요. 제 편견이 무지와 자존심에서 나왔다는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미국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우리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김인수 씨를 봤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준호 씨를 봤어요. 다른 게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준 제시카를 봤어요. 사실은 제가 계속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우리 함정에서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여기 왔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최고의 해결책은 서로 다른 강점들, 서로 다른 사고방식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들을 결합할 때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잠시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김인수 씨가 분명히 연습하신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피어스 대령님, 한국에 언제든 오세요.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해요. 일주일 후 저는 미국 해군이 한국을 태평양 함대 수리지정국으로 승인했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 인정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호 존중과 지식 공유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얻었다는 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성공적인 임무에 대한 보고서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자신과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희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의 발전이란 첨단 기계와 전통 장인 정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손끝에 담긴 경험과 마음만큼은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라고 해서 열등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미국의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였는데 오히려 그들의 방식에서 배웠던 것들이 저를 더 나은 군인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김인수 장인님의 손에서 태어난 기적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명이었죠. 설계도 반쪽으로도 완벽한 복원을 해낸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경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편견을 갖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른 시각, 다른 경험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라면 풀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인지, 내가 무시하고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만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부서진 함정을 고친 그 60일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낸 인간의 승리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